자, 이제 관심은 이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검찰도 고민이 많습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목소리 확인하시죠. 반드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봐요. 수뢰 액수가 1억 원이 아니고 이것은 100억 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비슷한 사안에서 보면 징역 한 20년씩 막 구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가 아닐까. 이 사안 자체가 그렇게 무슨 개인의 무슨 그 어떤 부정한 돈을 받아서 뇌물로 착복하거나 이런 성격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무슨 본인이 도주라든가 증거 인멸의 우려도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장 청구로서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영장 청구 할까요 말까요? 한민식 대변인님,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영장 청구를 할 거라고 예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전에 네. 박홍근 우리 원내대표 얘기했듯이 저희들 볼 때 아무리 네. 뭐 검찰이 주장을 하더라도 성남 시민구단권은 정상적인 광고비 계약을 했고 그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그리고 성남 시정 많은 지자체에서 관내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두산 같은 경우도 세수가 증대되고 일자리 창출하고 기업들로서는 활성화된 거죠. 그런 것들 검찰이 엮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가지고 제1야당 당수에 대해서 저는 구속영장 청구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한편에 우려스러운 거는 이렇게 또 이거 가지고 영장 청구하고 마치 이제 또 그러면 국회가 열려 있으면 체포동의안 넘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모습들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검찰 측에서 연출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당내 일부에는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습니까? 그 법원에 정의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네. 저울이 있지요. 한 손에는 칼을 두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죠. 그런데 그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네. 검은 천으로. 눈을 가린 이유가 뭐냐면 내가 판단해야 될 대상이 뭐 어떠한 직위에 있건 또 어떠한 권력이 있건 그것을 보지 않겠다. 어떤 대상도 공정하게 그 대상을 하겠다.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게 정의의 여신의 그 상의 의미입니다.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언제나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을 가리고 커튼으로 가리고 판단해야 된다. 그것을 만약에 이번에도 적용을 한다면 야당 대표다 뭐 어쩌다 이재명 대표다 이게 아니라 지금의 어떤 혐의로만 봤을 때 이것은 구속을 영장을 청구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판단한다면 전 당연히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하리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건 혐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이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영장을 청구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는데 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국회 문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체포 동의안이 좀 부결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얼마 전 노웅래 의원 역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던 적이 있기도 하죠. 예행 연습이라는 지적도 당시에 꽤나 많았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장관도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당시 노웅래 의원이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을 그 당시 한동훈 장관 어떤 얘기가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한동훈 장관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연루된 의혹 사건만 해도 경기 성남시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 대납, 성남FC 법인카드 이용 등 이 부분 앞으로 법무장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검찰과 경찰이 통상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골도 적당히 우려 먹어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사건 자체가 꽤 오래된 사건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편향성을 의심받던 경찰에서도 수사를 계속해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이 늦어진 거지 사건을 뭐 지금 와서 막 한다 이런 식의 보복 프레임은 구조적으로 안 맞는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또 법원이 체포 동의안을 국회로 넘긴다면 한 장관이 과거 때처럼 다시 한번 국회에 가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이 나올지 한번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친명계, 친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어떤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7인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오래된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7인회라는 모임으로 결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 10일 성남지청에 참석한 사람들은 김남국, 김병욱, 문진석 이렇게 3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김영진, 또 친명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의원, 임종성, 이규민 전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좌표 찍기가 또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홈페이지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한 다음에 오늘 함께한 의원들 박제하겠다. 이 얘기는 여기 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난도 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좌표 찍기를 하자는 그런 얘기거든요. 자, 장윤 변호사님, 네. 어떻습니까? 사실 뭐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의원들이 지금 신년 초기 때문에 각자의 일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같이 동행했는지 아니었는지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와 뭐 비지지로 갈리는 하나의 가능성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강성 지지층이 뭔가 간 의원들, 그렇지 않은 의원들, 그중에서도 7인회 중에 누가 가고 누가 가지 않았는지 저는 그렇게 뭐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건 좀 온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이렇게 갔는지 안 갔는지가 굉장히 회자가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여권에서는 왜 당과 이재명 대표의 사안을 분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누가 갔는지 안 갔는지가 이렇게 회자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당대표와 분리해서 좀 전략을 짤 수 있을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진짜 정말 위험한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화면 자료화만 보면은 북한 보면 말이죠. 어디에 뭐 무슨 의원에 찬성하는 점을 이렇게 들잖아요. 네.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그거 보고 누가 안 들겠어요? 다 하겠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거 찍어서 거기 간 사람만 명단을 올리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정 그렇게 어디 참석했냐 안 했냐를 얘기를 할 거면 상임이라든지 네. 본회의에 누가 가고 안 가고 그걸 찍어주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저희 그리고 CG가 잘못됐는데 이규민 의원은 의원 면직이 아닙니다. 의원 면직은 국회의원의 의원이 아니고 원해서 면직됐다는 뜻이에요. 저분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박탈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정 부탁합니다.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민식 대변인님. 근데 이게 뭐 균열이랄지 지지자들 볼 때는 뭐 지지자들이 하는 거는 여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강성 열성 지지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뭐 7인회 해서 불참자 이렇게 나누는 거는 만약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그랬다든지 당이 공식적으로 모두 가자, 또 뭐 지시가 내려오고 지침이 내려왔다면은 안 가면은 불참자 참석자 나눌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몇 차례 나 혼자 가겠으면 오지 말라고 말씀을 했고, 근데 지도부에서 어떻게 제1야당 당수가 가는데 처음으로 헌정사 처음으로 야당 당수가 소환되는데 혼자 가게 할 수 있겠느냐 해서 간 겁니다. 그리고 일정 있으면 당연히 뭐 못 가는 사람들 못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뭐 북한을 비교한다든지 좌표 찍기는 사실 그랬 따지면 지금 뭐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나경원 전 의원 못 나오게 지금 막 윤심 친윤들이 몰려다니면서 공격하는 거, 그게 좌표 찍기 줄여돌림 아니겠습니까? 저건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뭐 수사나 재판 이런 게 아니라 선고 공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대표가 과거 조카가 저지른 살인 사건을 이제 변호사로서 법적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하다가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하나 있는데 이걸 오늘 1심 선고가 열립니다. 핵심 쟁점은 데이트 폭력이라는 이 대표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이게 여부인데요. 관건인데 관련해서 이 대표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라서 변호했고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모든 범죄 피해자들은 억울한 것이고, 어쨌든 친척들의 일을 제가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쉬움, 그 억울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네. 마음 아픈 일이죠. 김진일 변호사님, 오늘 이거는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습니까? 네, 일단은 이 사건 자체가 살인 사건입니다. 네. 뭐 다른 어떤 폭행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중한 살인 사건인데,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이거를
이제 데이트 폭력이다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 자체가 굉장히 유족한테는 크나큰 정신적인 충격을 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떤 워딩으로 이 살인 사건을 판단한 것 자체가 어떤 기본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어떤 감수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유족에 대한 일종의 뭐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위자료를 달라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차 가해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이제 요청하는 그런 소송인데 이 내용을 볼 때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살인 사건에 대한 어떤 이런 바라보는 관점 또 이거에 대한 또 이걸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이런 좀 소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감수성 이런 거를 볼 때 충분히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로 인정돼서 손해배상이 인용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하는 내용 중에서 데이트 폭력 중범죄 그 발언을 놓고 오늘 1심 선고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 중에 선고가 나왔습니다. 유족이 패소했다고 합니다. 유족이 소송을 낸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소송을 낸 유족이 패소했다는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